오늘은 열대기후 지역의 주민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대기후 지역은 큰 나무들이 많죠. 그래서 나무를 주요 재료로 하는 집들이, 전통가옥들이 많습니다. 우선 고산가옥이 발달했는데, 고산가옥은 땅 지면에서부터 좀 띄어져 가지고 집을 짓는 가옥, 고산가옥이라고 하고요. 덥기 때문에 개방적인 구조, 그래서 이런 창문 같은 게 넓게 개방적으로 되어 있고, 띄어져서 짓다 보니까 이쪽에 바람도 잘 통하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고산가옥을 지은 이유는 지면의 열기랑 습기를 직접적으로 땅에서부터 이렇게 집을 지으면은 열기, 습기가 바로 집 안에 들어오겠지. 그래서 그걸 막고, 또 해충이 원체 많기 때문에 열대우림 지역 생각하면 그런 벌레들도 많겠죠. 그래서 해충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좀 높게 짓는 거죠. 그럼 어쨌든 땅바닥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해충의 침입을 덜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특징이 지붕의 경사가 상당히 급하다. 그 이유는 비가 많이 오니까 바로 빗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지붕의 경사가 급하고요. 그 다음에 사바나 기후 볼게요. 보통 그래서 열대우림이 열대계절풍은 나무를 주요 재료로 하고 고산가옥이 발달되어 있고요. 사바나 기후는 그때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장초. 풀이 길다. 왜 풀이, 근데 같은 풀이어도 왜 풀이 길까요? 그래도 건기랑 우기가 뚜렷하다고 있잖아요. 우기가 있기 때문에 풀도 우기 때 확 자라서 긴 풀이 자랍니다. 그래서 또 풀과 진흙으로 집을 짓고요. 다 전통가옥입니다. 전통산업을 보면 이동식 경작, 말 그대로 농사를 이동하면서 짓는다는 건데 열대기후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농업 방식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화전농업, 이동식 경작 이꼬르 화전농업으로 기억을 해도 돼요. 이게 뭐냐면 열대우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무들이 많죠. 그래서 숲이 많아요. 숲이나 이런 초지를 불태워서 땅을 만드는 거죠.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요. 근데 땅은 계속 비옥한 게 아니고 농사를 짓다 보면 땅의 영양분을 계속 흡수해버리게, 그 땅의 영양분이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토양의 비옥도가 떨어지면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또 다시 불 지르고 거기다가 경작지 해서 또 몇 년 동안 농사 짓고, 또 거기가 토양 비옥도 떨어지면 또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불을 질러가지고 경작지를 만든 다음에 계속 이동하는 방식을 이동식 경작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화전농업으로 이동식 경작 방법 중에 하는 농작물이 카사바 야미라는 게 있어요. 아마 이렇게 생겼는데, 이 카사바 보면 약간 고구마처럼 생겼거든요. 이런 게 바로 열대기후 지역에서 이동식 경작으로 재배되는 식량 작물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사바나 기후 같은 경우에는 소양, 염소 등의 유목 생활한다 들어봤죠? 이 가축을 데리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사바나 기후는 뭐라고 있죠? 건기랑 우기가 뚜렷하다고 있어. 그러면 비가 오지 않을 때는 풀들이 말라있고 그러면은 가축을 키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사바나 기후에서는 건기 이럴 때는 또 다른 먹이를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목 생활이 이루어지고요. 열대 계절풍, 몬순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는 주로 아시아에 많은데 벼농사를 짓습니다. 열대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는 벼의 이상기작이 이루어진다. 이게 뭐냐면 열대 계절풍 기후 지역에는 벼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나라도 벼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1년에 몇 번 짓죠? 한 번 짓죠. 벼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절은 여름이에요. 비가 많이 오고 햇볕이 쨍쨍해야 돼. 그런 여름이 우리나라에 한 번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벼를 1년 동안 한 번 수확할 수 있는데, 이런 아시아의 몬순기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두세 번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작이 뭐냐면은 1년 동안 벼를 2번에서 3번 수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벼의 이기작, 같은 작물을 1년에 똑같이 두세 번 이렇게 수확할 수 있다. 이상기작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산업 발달을 보면 관광산업도 있고, 플랜테이션 아마 들어봤을 것 같은데, 계획, 테이션, 땅, 계획된 뭔가 구역 이런 거잖아. 말 그대로 계획적으로 만든 건데 열대기후 지역에서
선진국이랑 원주민의 콜라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선진국이 돈이랑 기술을 대요. 농사 짓는 기술. 원주민은 노동력을 제공해요. 이 두 개가 결합된 형태고 대규모로 재배합니다. 왜냐면 선진국에서 돈을 대니까 기술도 제공하고, 그래서 상업적 농업이다. 즉 자급자족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팔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고요. 어떤 것들을 하냐, 기호작물. 일반적인 식량작물이 아닌 기호작물, 커피같이 사람들이 즐겨하는 거를 재배하는 거죠. 그래서 원료 작물 같은 거를 대규모로 재배하는 거지, 왜 상업적 농업이라서 팔기 위해서는 또 이제 대규모로 재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출을 한다. 즉 이 원주민들이 노동력을 댈 뿐이지 거기에서 수확한 작물을 원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수출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되니까 선진국에서 자본과 기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열대기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기에 적합한 이 농작물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이거는 잘 나오는 편이니까 잘 기억해 둡시다. 열대우림 기후랑 사바나 기후에서 재배할 수 있는 플랜테이션 작물이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커피랑 카카오가 특히 많이 나옵니다. 커피는 사바나 기후에서 재배가 되고요. 카카오는 우리가 코코아로도 알고 있는데 이 초콜릿의 원재료가 되는 그게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열대우림 기후에서 재배가 되고요. 천연고무도 열대우림입니다. 그 외에도 이런 작물들이 나오는데 보통 커피랑 카카오 정도는, 커피하면 사바나, 카카오하면 열대우림 기후에서 재배되는 플랜테이션 작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관광산업 보면 열대림을 트레킹할 수도 있고, 사바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제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장초, 풀이 길어. 그렇게 다 보니까 이제 초식 동물들이 많겠죠. 그러면 이 초식 동물을 먹고 사는 육식 동물도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바나 지역에는 이 동물의 왕국이야. 그래서 사파리 관광 같은 것이 활발하다. 열대림 생태계 파괴를 보면 말 그대로 지구온난화 다양한 이유로 아까도 경지 개간한다고 다 불태우고 막 이랬었죠. 그 다음에 막 이제 가축 키워야 되니까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햄버거 먹어야 되면은 소들을 키워야 돼. 맥도날드 이런 데서는. 그러면은 소를 키우려면은 또 이제 풀들이 있어야 되니까 나무를 또 베어내고 방목지 같은 것도 조성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무분별한 벌채가 이루어지는 거죠. 숲을 없애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지. 그러면서 문제점이 뭐야? 숲이 사라져요. 더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생물종 다양성 감소하고 토양 침식이 증가. 아니 나무랑 식물이 사라진데 왜 토양 침식이 증가하냐? 나무는 어떤 역할을 해? 식물들은 어떤 역할을 해? 이렇게 뿌리가 있잖아. 이 뿌리로서 이 토양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런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나무, 식물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이 흙들이 비가 많이 오잖아. 비 오면 이렇게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토양이 계속 깎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 이동식 경제가 활발했던 요인, 여기 보면 보르네오 섬 같은 경우에는 왜 이동식 경제가 활발했냐? 연중 비가 많아요. 그러면은 흙 속에 양분이 빗물에 다 녹아서 빠져나가 버려. 그래서 일반적인 농사는 짓기에 불리해. 그래서 계속 이동하면서 화전농업이 발달했다. 이동식 경제. 그 다음에 플랜테이션 농업의 하나로 이 기름야자가 또 각광을 받고 있나 봐요. 그래서 기름야자 농장이, 기름야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용유, 비누, 화장품, 바이오연료 등을 쓰이면서 기름야자 농장을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는 거지. 대기업 자본, 현지 원주 노동을 이용해가지고 플랜테이션 방식으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플랜테이션 농업을 위해서 또 이제 여러 문제들이 생기겠지. 열대우림을 제거한 후에 여기 경지를 만드는 거니까 산림 파괴 등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온대기후 볼게요. 온대기후는 우리 이런 거는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선생님 써줬던 것처럼 체한월, 체난월 요걸로 기억하는 게 훨씬 기억에 남아요. 그걸 이해했다면 이 문구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영 강수량이 연층발량보다 많고요. 보통 중위도에 위치합니다. 위도로 따지면 여기가 0도, 30도, 60도면 여기 90도. 중위도는 여기 중간에 있는 위도가 되겠죠. 보통 30도에서 60도 사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 온대기후, 사계절 뚜렷한 곳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온대기후라고 무조건 사계절이 뚜렷한 건 아니지만 온대기후 중에서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이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나무도 잎에 따라서 잎이 넓은 나무, 활짝 폈다, 활엽수. 그다음에 잎이 소나무처럼 침처럼 생긴 침엽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온대기후에서는 이 화렵수 중에서도 낙엽 화렵수, 평소에는 이 녹색의 형태를 띠고 있다가 녹색 나무였다가 가을 되면 우리가 낙엽지잖아. 그런 애들 낙엽 화렵수라고 해요. 그다음에 침엽수에 혼합림이 많고요. 그런데 겨울이 온화한 지역엔 당연히 1년 내내 항상 녹색인 화렵수가 또 분포할 수 있겠죠. 온대기후 볼게요. 온대기후는 대륙이 있으면 유라시아 대륙이 있으면 대륙의 서쪽, 대륙의 동쪽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편이고 유라시아 동쪽, 그 다음에 유럽 쪽은 대륙의 서쪽에 위치한 편이죠. 유라시아 대륙 서쪽. 그러면 차이가 있어요. 대륙 서쪽, 대륙의 서안이라고 하는데 서안은 바람 중에서도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대륙의 동쪽, 대륙 동안 같은 경우에는 계절풍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사계절이 또 확실하고 그렇지. 근데 선생님 질문이 있을 수 있지. 어차피 그때 영도에서 30도 사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편서풍이 분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둘 다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있기 때문에 둘 다 편서풍의 영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지? 둘 다 영향은 있는데 왜 그러면 대륙 동안은 계절풍의 영향이 좀 클까요? 이 편서풍이 이렇게 오는 거겠지. 유라시아 대륙이 있으면은 이렇게 편서풍이 부는 거예요. 근데 오면서 어떻게 대륙 내부를 지나오면서 뭐 산맥에도 막히고 여러 원인들에 의해서 약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편서풍의 영향이 있긴 있지만 상대적으로 편서풍의 영향은 약하고 계절풍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둘이 비교를 해볼게요. 비열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비열이 뭐냐면 어떤 물질을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말이 되게 어렵지. 그냥 쉽게 말해서 어떤 물체를 1도 올리는데 얼마나 열이 필요하냐 이건 거예요. 그러면 비열이 그냥 이렇게 생각해. 바다와 육지가 있어요. 어떤 거 데우는 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릴까? 물이랑 그냥 땅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땅은 더 쉽게 데워지고 더 쉽게 식어요. 근데 물 같은 경우에는 바다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데워졌다가 천천히 식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했지. 바다가 더 많이 오랜 시간 온도를 열량은 충분히 공급해야 오르니까 비열이 큽니다. 바다가. 근데 대륙은 비열이 작다. 그래서 영교차는 어떠냐? 비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데워졌다가 천천히 식는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영교차가 크지 않겠지. 작을 수밖에 없고 비열이 작은 대륙은 빨리 식었다가 빨리 데워져. 그러니까 차이가 크죠. 그래서 영교차가 크다. 이거 아니더라도 선생님이 그때 영교차 공식을 알려줬죠. 내륙으로 갈수록 영교차는 크다. 그래서 해양의 영향보다 내륙의 영향을 받는 대륙 동안이 영교차가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면 영교차만 봐도 알 수 있어. 여기 리스본 편서풍 영향, 상하이는 계절풍 영향, 여름과 겨울 계절풍 나와 있는데 비슷한 위도대인데도 불구하고 리스본은 영교차, 가장 더울 때, 가장 추울 때 차이 이 정도. 근데 상하이는 가장 더울 때, 추울 때 차이 요만큼. 영교차가 확실히 더 크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편서풍에 런던과 서울을 또 비교한 거예요. 런던, 서울. 런던은 서울보다 위도는 얘가 더 높아. 근데 런던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죠. 편서풍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온난 수분해요. 따뜻하고 수분한 편이야. 그래서 1월 평균 기온은 또 높아. 따뜻하다 보니까. 근데 7월 평균 기온은 낮은 편이죠. 왜? 바다 영향이 크거든. 바다 영향이 크면 어떻다고 해서 천천히 식고 천천히 열이 오른다. 그러니까 1호도 천천히 식기 때문에 서울보다는 기온이 높아. 하지만 7월이 또 이제 천천히 데워지기 때문에 기온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서울보다는. 서울은 아까 설명했듯이 편서풍이 대륙 내부를 지나면서 영향력이 약하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계절풍의 영향을 크게 받고요. 그리고 그때 설명했죠. 육지랑 바다로. 대륙 같은 경우에 1월에는 대륙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7월에는 바다에서 불어온다. 그래서 습하고 건조하고 이 차이가 있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기온의 영교차, 이 미국 쪽을 볼게요. 미국 쪽을 보면 기온의 영교차는 어디가 크냐? 아까 대륙 동안과 서안 중에 동안이 영교차가 크다고 했습니다. 이쪽은 대륙의 영향을 받고 이쪽은 해양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륙 영향을 받는 뉴욕이 영교차가 크고요. 같은 이 서안이지만 더 북쪽으로 갈수록 영교차가 크다고 했죠. 그래서 시애틀이 더 영교차가 큽니다. 여기까지 할게요.